네, 지난주 화요일에 정부가 IT 금융의 융합 지원 방향을 내놨습니다. 이 방안에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 업계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좀 나뉘고 있고요. 자, 과연 이 업계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지원 방안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또한 마지막으로 IT 산업이 그리고 핀테크 산업이 아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선결돼야 하는지 저희가 오늘은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이 현재 건국대 금융 IT학과 교수직을 맡고 계시는 오정근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직접 취재를 하고 있는 권순우 경제금융뷰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난 27일에 나왔던 내용이죠. IT 금융융합 지원 방안. 과연 이번에는 이 대책을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권순우 기자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IT 금융 지원 방안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IT 금융 지원 방안은 이제 크게 3+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자금융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제도를 개편을 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클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을 돕겠다. 그 세 번째는 핀테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핀테크 육성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플러스 1은 그 금융 보안 관련한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자금융의 규제 방식의 전환. 이거는 이제 공인인증서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이전까지 공인인증서 말고는 우리나라의 보안 수단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부가 허용을 해주지도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 정부가 이제 보고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부 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책임을 IT 회사들이 이제 그 같이 동반으로 지게끔 바꾸겠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IT 회사의 새로운 기술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IT 회사가 금융회사를 만날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IT 회사가 동반 책임을 지다 보면 IT 회사가 금융회사한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제도를 개편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네. 클라우드 펀딩 관련해서는 법이 국회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확정이 되니까 금융당국 방안에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있는데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독립자문사 설립하고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금융회사에도 상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원하는 상품을 좀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금융상품을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자문료를 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소비자들이 좀 꺼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금융회사 거치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상품을 좀 전 마켓을 설립을 해서 상담은 독립자문사에서 받고 여기다 자문료를 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를 할 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기들한테 최적화된 상품을 네. 수수료가 싼 온라인 전문 채널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많아서 산업 육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규제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선 금융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상으로 나와 있는 업무만 금융회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산업 자체가 불가능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그 빅데이터하고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주겠다. 여기까지는 써도 되고 이 정도는 쓰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고요. 올해 그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들이 통합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집중기관으로. 그럼 이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그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원센터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드는데요. IT하고 금융이 융합됐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 정부 부처만 하더라도 미래부하고 금융위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또 중소기업을 또 육성을 해야 되고요. 뭐 산업부의 지원을 받을 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돈 문제. 올해 이제 산업은행이랑 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자금, 정책 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네. 중소기업청도 올해부터 이제 그 중소기업 창업 기업으로서 핀테크 업체를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관련한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규제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가 이번에 발표된 IT 금융 지원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죠. 취재기자로서 직접 평가를 좀 들어봤을 텐데 어떻던가요? 뭐 평가는 일단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전에는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이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웬만큼 좋은 기술도 안 하겠다. 뭐 이게 이제 정부의 맞아요.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작을 했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IT 업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공인인증서 폐지만 해도 수년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정말 들은 척도 안 하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중국 사람들이 천송이 코트를 못 사냐 한마디 하니까 그 몇 년을 끌어온 논의를 한 번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씁쓸하죠. 왜 이렇게 업계가 원할 때는 귀뜸으로도 안 듣다가 대통령 한마디 들으니까 뭐 이렇게 당장 내일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씁쓸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개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여전히 정부가 아는 수준에서 정부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만 산업 발전을 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향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핀테크 업종 중에 예를 들어 P2P 대출이라든지 클라우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급 결제 관련한 부분, 그리고 온라인 전문은행, 그리고 뭐 클라우드 펀딩 이 정도 이제 정부가 허용한 업에 대해서만 육성을 하겠다는 건데 핀테크는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핀테크만 육성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계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렇죠. 결국은 또 가서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한계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순우 기자가 이제 그 IT 금융융합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 정리를 해드렸고 그에 대한 업계의 반응까지도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정근 교수 나와 있는지 아마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이번 그 방안에 대한 방안을 좀 접해보시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일단 문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아까 그 공 기자 얘기처럼 네. 정부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부정징식을 갖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신재영 금융위원장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뒤에 네. 이번엔 드디어 이제 종합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그동안에 굉장히 보안성 심이라든지 사전 규제가 심했는데 일단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또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것을 육성해 보겠다. 그다음에 네. 이제 거기에 기본이 되는 핀테크 산업 같은 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점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네. 이제 아쉬웠던 것은 아까도 공개도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금융을 보는 시각이 정부에서 상당히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완전히 벗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인데 이 은산분리, 금산분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부분이 네.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어떻게 설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좀 선결 조건이 있어야지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이 완성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저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으면 네. 하긴 할 거예요. 음.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안 하면 이거는 정말 이제 무능하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국회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 이 정도 분위기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국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 분위기까지 왔으면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그 정도는 결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게끔 정말 산업이 잘 되게끔 하는 정도 수준까지 허용을 해줄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실제로 좀 얘기가 되게끔 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는 이번에 교수님 말씀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한 논의들이 그 이번 방안에서 다 빠져 있었어요. 네. 대신 그 앞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할 건지에 대해서 주제를 이제 TF 논의 주제를 3월달까지 진행될 걸 나열을 했는데 이 주제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 어떤 선결 과제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 주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해외 사례를 스터디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이 뭔지 개념을 좀 잡고 가자. 네. 많이들 헷갈려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하고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렇죠. 네. 한동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터넷 뱅킹 계속 하고 있었는데 라면 퀘스천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립하는 것도 산업에서 인터넷 전문 시장 은행의 제일 중요한 거는 틈새 시장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네. 기존의 금융 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들어가야 그 틈새가 어디에 있고 어디서 효율성을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명 확인 방법과 합리화 방안. 이 부분은 현재 첫 금융거래에서는 무조건 금융회사를 가야 한다.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회사가 없다. 그럼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해줄 것이냐. 현재는 이제 위탁 그 허용까지는 지난번에 은행법 개정에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한테 좀 위탁을 할 수는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비대면 거래,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다든지 뭐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마트에서 금융거래 본인 확인을 해주는 걸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은산분리 이슈. 네. 은행하고 산업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절대 명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에서 뭐 30대 제기업은 안 되게 한다. 뭐 출자총액 제한 기업은 안 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쭉 내려가서 네. 뭐 4번부터 뭐 한 8번까지는 어느 업무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네, 그렇죠. 이 부분이 결국은 은산분리하고 관련이 깊어요. 대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출을 허용해 줄 것이냐와 네. 은산분리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는 연계가 된 이슈입니다. 지배 주주가 대기업이고 여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거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네. 대출을 못하게 하는 대신 지분을 넣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슈가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모두 다 듣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은산준 분리를 좀 얘기를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은산 분리가 완화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은산 분리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저는 궁금해요. 네. 과거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자본시장의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은행에 돈을 빌리는 그 자체가 큰 혜택이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대기업들은 은행 돈을 안 빌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싸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됐지만 사내 유복을 보유하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그 금융기관에게 혹시 그 은산분리 허용하면 재벌의 사금과 되는데 그런 이제 예금들을 일반 기업들에 대출 안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데 쓸 거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발전되면서 많이 완화가 되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 간에 약간의 그 상충 문제 같은. 예컨대 이제 어떤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은행을 갖고 있을 때 산업이 제한하는 그 목적하고 은행의 목적이 약간 그 상충될 수가 있어요. 네. 예컨대 금융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또 산업은 약간 좀 그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그 상충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컨대 동일인 요즘도 있는 그 동일인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그 거래 규제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설립되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지배 구조를 좀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아까 공개가 되겠지만 이거는 현재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네. 과거 50년 동안에 이제 50년 전에 정확하게 그 인터넷이 나왔는데 네. 50년 동안에
발달되어 온 것이 앞으로 모바일은 앞으로 5년 이내에 그만큼 과거 50년간의 인터넷 발전사만큼 발전할 거다. 그런 얘기. 정확히 얘기하면 인터넷 은행이 아니고 모바일 은행이에요. 앞으로. 그런 이제 지금은 아까 어느 은행 얘기처럼 지금까지 인터넷 했는데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모바일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가는데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엄청나게 그야말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거를 규제해버리면은 이 부분은 은행 못한다. 근데 이래 돼버리면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은행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다만 그냥 IT 기술을 은행에 갖다 쓰는 지금 예컨대 뱅크월렛 카카오처럼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것도 다 유럽에서 은행업을 신청해두고 있고 중국도 지금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가 다 은행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만약 연산불력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도 전통적인 금융도 낙후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모바일 금융도 세계에서 낙후를 면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요, 제가 뭐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 정서상 네. 이게 이제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를 이제 공무원들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뭐 IT 기업 중에 좀 잘하는 좀 큰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한테 은행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차 같은 대기업한테 줄 때는 또 저래도 되나 싶은 우려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적정선 뭐 다 풀면 뭐 성장 쪽에서는 좋겠지만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만약에 사회적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선을 잡는다면 어느 정도 선이 좀 저는 이런 적절한 생각을 것 합니다.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에서 삼성페이를 출시한다는데 미국에서 출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네이버도 네이버 라인을 출시했는데 한국은 뺐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삼성 모바일 같은 그런 기술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거 없는 다른 업체들 이제 50대 혹은 30대 밖의 업체들 시작하면 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 인터넷 은행이나 혹은 모바일 은행이 벌써 이제 다른 나라보다 10년, 15년 전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스타트가 10년, 15년 정도 늦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IT 중에서 세계 강국이다 하는 기업들은 다 빼버리면 당장 30대 재벌로 제한하면 삼성페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되면은 과연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것이죠. 우리나라가 언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계속 낙후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낙후되고 있는 성장률이 오늘도 뭐 2% 3%인데 낙후된 가장 큰 이유가 좀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업은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 정서 때문에 그런데 그 정서가 국민적 일반 정서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서인데 그래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관계자 얘기처럼 과도기적으로 절충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기술력이 있는 이거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기술 전쟁이에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다 빼버리고 기술력 없는 기업들 새로 이제 출발해서 한다. 예컨대 조만조만한 IT 업체들 시작하면은 그 IT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바일 뱅킹 자체가 고사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의 기술 수준은 어떤지 권순우 기자에게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를 평가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는 게 약간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핀테크가 구현하고 있는 건 엄연하게 금융업이거든요. 이게 금융회사의 역할을 그러니까 IT 기술이 대체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업의 편리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수준은 꽤 높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페이팔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그 금융회사의 결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신용카드 도용이 많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페이팔이 신속 간편한 결제 서비스로 호응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알리페이가 인기가 많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중국 사람들은 금융회사를 잘 안 믿습니다. 공산당이 언제든지 돈을 뺏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도 거의 안 쓰고 현금만 쓰고 있는데 그럼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자금을 어떻게 이동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급결제 수단을 만들었고
저기는 은행 금리의 2배가 주는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금 금리를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하고 시장 금리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거는 사실상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술이 패러다임의 대체를 이루려면은 진짜 불편한 데서 뭐 100% 완전하게 정말 편해진 기술이 나타난다. 이런 데서는 충분히 발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50% 정도 수준으로 발전된 기술은 100%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잘 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패턴들이 있고 이거를 전환할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술이 나오지 않고서는 개발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정말 황무지, 정말 못 사는 동네는 재개발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사는 동네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개발을 못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랑 핀테크를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를 육성을 하려면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가 그렇게 불편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 자체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황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인터넷 은행하죠.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조사를 보면은 모바일을 한번 써본 사람은 인터넷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의 편리성이 문제인데 모바일의 편리성 때문에 모바일을 가지 않으면 이제 금융 산업도 고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그 인터넷 은행이나 아니면 카드 쓰는 것으로 계속 의존하고 있으면 한국 금융 산업 어떻게 되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현재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애플페이하고 삼성페이, 앞으로 삼성페이가 나온다. 큰 차이점이 뭐냐? 네. 구글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는 그런 검색 그 엔진, 네. 그다음에 애플이라는 그런 그 모바일 기기 생산, 혹은 또 아이튠 그 검색, 아이튠 판매 이런 것들 해서 약 8억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 전문가들 얘기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수수료를 거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 8억 명이 넘는기 때문에 광고가 따라붙어서 이것이 그 광고가 새로운 사업의 신수종이고 수수료를 거의 안 받는다는 거는 지금 근데 삼성페이는 제일 큰 문제는 삼성은 지금 모바일만 생산하기 때문에 유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유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그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거의 안 받는 구글이나 애플페이나 알리바바 은행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그냥 이것이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이 되지만 한국 사람 당장 수수료 안 내는 애플페이까지 삼성페이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바일 뱅킹으로 가면서 우리가 유저를 빨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네.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그런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지금 이렇게 규제를 지고 있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잠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 방안에 대한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좀 마지막으로 이 지원 방안에 아쉬웠던 점을 좀 어떻게 해결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꾸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내가 돈을 내겠다 국민 세금으로 그러지 말고 이 영국 런던에서 핀테크 산업 그 핀테크 시티의 방안을 보니까 네. 자본 규제가 없고 자본금 제로. 그다음에 사업 허가하는데 사무실 필요 없고 네. 주소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머리 가진 공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연구실에서 창업을 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벤처 캐피탈이 따라붙는 거예요. 언제나 정부가 돈 되겠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 다 주고 이런. 네.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생태계가 죽는단 말이에요. 정부는 규제를 원천적으로 안 하고 그야말로 우수한 공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할 때 여건만 마련해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정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좀 마지막으로 권순우 기자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죠. 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게 뭐 다양한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금융에 대한 진짜 그 뼛속까지 깊은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급 결제가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가 나와도 우리나라 신용카드 지금 애플페이 가맹점 88만 개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250만 개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살고 있는 벤데리점 등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정말 작은 수준에서 좁은 시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를 정말 낯선 어떤 최첨단 이렇게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그 기술로서 그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이 더해졌을 때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굉장한 공감대를 좀 형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마 이것들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금융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국대 IT금융학과 오정근 특임교수와 그리고 경제금융부 권순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